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6번째 페이지.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잡지사 에디터 전원이 이달부터 주 6일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잡지사 1호 주말 게스트이자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시죠. 우리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실물로 뵙게 되니까 기분이 좀 남다른 것 같은데 교수님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일단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보통 사람. 보통 사람이고 무슨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평범한 사람이고요. 예, 프로파일러 배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교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잡지사 이제 주말판에 없던 새로운 코너도 이제 새로 만들고 배상훈의 토요 미스터리 극장 간판도 새로 달았는데 이렇게 잡지사 방문 소감이랄까요?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분이 어떠신지. 기독교 방송국에서 예. 왜 토요 미스터리 극장을 하는지 일단 의문이 들고 그렇지만 합리적인 의문이네요. 그렇죠. 의문은 또 의문스럽게 또 느끼고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다루는 프로파일러들 다루는 사건은 미스터리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미스터리하지는 않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미스터리한 거죠. 사건 자체는 그렇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깔끔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죠. 다만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두렵고 무섭고 잔혹하고 이렇게 뿐인 거죠. 예. 범행 과정 같은 게 미스터리. 그렇죠. 예, 그렇고 범인의 실체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그 가는 과정이 좀 어려울 뿐이죠. 예. 또 그걸 잘 풀어내 주시는 분들이 이제 프로파일러 분들일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 달 매주 토요일에 각종 범죄 현장 한가운데 계셨던 배상훈 교수님과 좀 미스터리한 범죄 사건들 또 이해하기 어려운 범인의 실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려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시작에 앞서 순수한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려보면 제가 왠지 좀 배상훈 교수님이 나온다고 하니까 평소엔 안 그러는데 뭔가 좀 행동 거지 하나하나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대화하다 약간 눈 피하면 왠지 좀 막 용의선상에 오를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서 좀 각을 좀 잡고 있거든요. 혹시 교수님은 이렇게 오늘처럼 누구를 새로 만나게 됐을 때 상대방의 표정, 행동, 심리 이런 걸 좀 살펴보려는 습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직업병처럼? 근데 이제 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의 질문이 왜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에 집중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들으려고 하거든요. 들으려고 하신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본 포맷이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보여주는 거는 사실은 가꿀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옷도 입고 그렇죠.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소리는 그럴 수가 없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는 포장을 못 합니까? 포장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의 패턴, 톤이 있고 그걸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해하시는 게 이렇게 눈을 보고 야, 저 인간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할 거라 생각했지만 듣습니다. 먼저 듣고 그래서 보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보면은 이제 노출이 될까 보지 않고 이 사람의 기본 가장 단순한 행동 요소에서 소리, 그 사람이 내는 소리의 기본 패턴이 어떨까? 그러니까 이강민 선생님의 지금 목소리 패턴은 아까부터 들었는데 요 포인트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요 포인트는 평생 가서 변하지는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성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성문은 좀 다른 맥락. 소리 지문. 소리 지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인 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포인트죠. 그것과 연결된 이제 행동 패턴이라는 것은 행동 지문, 행동 요소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꿀 수 있는 부분과 바꾸기 어려운 부분을 일단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이제 나란 그 사람의 약간의 이 독특한 행동 요소들을 조각을 내는 거죠. 그게 프로파일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는 거. 눈썰미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귀썰미네, 귀썰미. 그렇죠. 눈썰미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눈썰미는 전체 중에 일부인 거죠. 그런데 영화로 보여주려면은 그렇죠. 소리가
화면이어야 되죠. 보여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아, 예. 아, 그렇군요. 제 소리의 어떤 포인트를 들으셨을 때 뭐 좀 수상쩍거나 그런 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계시네요. 음색이 독특하다. 예,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행을 하시겠죠. 아, 예. 여기 좀 이따 앉을 박재홍 걔는 좀 목소리 이상하더라고요. 녹화일 기준으로 이따가 한판 승부 녹화가 있어서. 이게 학교 후배라서 그냥 걔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한테 하늘 같은 선배여서 더 이상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 수사나 범죄 현장에 이제 다녀오고 나면 뭐 보람도 있으시겠지만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스트레스는 평소에 어떻게 해소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후배들이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이걸 배우려고 학생들한테 현장에 놓고 오라고 합니다.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 그냥 원칙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고 그런데 백이면 백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도 그 생각만 합니다. 거의. 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놓지 못하면 그냥 즐겨라. 그렇게 살아라. 계속 뭘 좀 그러면 집중을 더 해라. 그러다 보면은 본인의 길이 본인의 그 스트레스 회피 방식이 찾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야구장 아주 소리가 크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폭 들어가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완전히 그냥 절 같은 데 가서 있는 사람도 있고 각자 다 다릅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노래를 뭐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거는 뭐 이제 뭐 어떤 특별한 어떤 딱 정해진 길은 없고 다만 자기가 찾으라 그러죠. 어떻게든 뭐 이렇게 좀 떨쳐내시려고 노력들 하시는 것 같고 교수님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러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몇 년 전에 국회의원실에서 경찰청에 그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큰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대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니까 그래서 전체 몇 명이냐 그랬더니 뭐 19, 17 막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채용될 때는 2005, 6년도 채용될 때 범죄분석요원을 16명, 14명, 10명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많이 아시는 김복준 교수님이 결재를 하셔서 나온 40명 TO였고 그 다음에 뭐 두세 명씩 채용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 의미가 없죠. 결혼만 보충하는 형태가 된 거고. 크게 늘지 않네요. 늘지 않는 건데 그 이유가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요거는 수사권 조정과 연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검찰 쪽 검사들은 경찰이 수사를 잘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뭐 까놓고 그렇습니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수사 전문가, 그때 강력 사건 수사 전문가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 쉽지 않죠. 더더군다나 이제 이 정권에 따라서 경비 보안, 뭐 정보 쪽을 중시하는 보수 정권, 수사 쪽을 중시하는 진보 정권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상지 수사 역량이 줄어들면 그때는 거의 안 뽑았습니다. 거의 안 뽑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0년대 초반에 숫자를 세 보니까 19 정도. 그러니까 나갈 사람 나가고 죽을 사람 죽고 또 뭐 정신병원 갈 사람 정신병원 가고 농담 아니야 진짜로. 그러니까 죽은 애도 있고 뭐 정신적으로 힘든 애도 있고 껌빵 가려고 하는 애도 있고 재판받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스트레스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고요. 이게 퍼져서 대신 검찰청에 이제 행동부서관이 몇 명 더 있고요. 그걸 그렇게 프로파일러 부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에도 있습니다. 국정원에도 있군요. 프로파일러가. 김태희 같은 분이 계시죠. 김태희요? 예, 아이리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계시군요. 근데 실제 김태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도 있습니다. 대북 첩보전을 하기 위해서 그건 심리 수사를 대북 대남 간첩이잖아요.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한 30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지 않은 게 좀 제도적인 이유와 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배상훈의 토요 미스터리 극장 첫 시간에 오늘은 흔히 그 반사회성 인격 장애라고 부르는 유형이죠.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일단 뭐 정신 질환의 하나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사이코와 사이코패스는 다릅니다. 사이코와 사이코패스는 다른가요? 우리가 딱 정의해 내기는 사이코는 미친 사람. 사이코패스는 성격이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성격이 다른 사람. 예. 성격이 여기서 이상하다고 하는 그 이상은 다를 이자 정상상자의 정상과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거는 성격의 문제인 겁니다. 네. 사이코패스, 뭐 소시오패스 이런 것들은. 네. 근데 사이코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드리기는 정신질환자를 얘기합니다. 미친 사람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이코와 사이코패스는 다른 거고 히치코크가 한 영화의 사이코는 사이코패스인 거죠. 그렇죠. 네. 네이밍이 잘못된 건데 그때 영화를 만들 때 그분이 그걸 알고 만들었지는 못했으니까 오래전 영화 이해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이코는 다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격 그래서 보통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성격 이상자 혹은 성격이 이렇게 좀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격이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예,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미친 사람은 고칠 수 있죠. 그렇죠. 치료받으면. 성격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고친다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거니까. 예. 그럼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르고 하면은 사이코패스고 알고 하면 소시오패스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알고 하면 소시오패스구나.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알고 더 몰라고 하면 소시오패스고 저 사람의 감정을 못 느껴. 그러니까 무감이 사이코패스고 그 감정을 잘 이용하는 게 소시오패스고. 그럼 범죄의 어떤 의도성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소시오패스가 더 악질적이라고도 악질적이죠. 볼 수 있는. 아주 잔혹한 범죄자들의 상당수는 소시오패스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려지는 것처럼 그 사이코패스는 그가 아픈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감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어원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거는 애초에 서구에서 이런 개념이 만들어질 때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좀 교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것과 이 부분이 서로 교차해 갖고 어떤 책에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같이 부르는 경우도 있고 혼용돼서 그럴 때 왜냐하면 학문적으로 안정이 안 됐을 때는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이것이 정신의학자들이 발견해냈는데 동시에 누가 발견했냐면 범죄 다루는 사람들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원이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개념을 쓰려다 보니까 서로 차용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정신의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개념과 범죄학자들이 이게 각고도 다르갖고 서로 이걸 합치려고 그랬다가 엄판 대판 싸우고 또 헤어졌다가 또 그러다가 같이 해보자 하기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뒤죽박죽된 게 있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신의학자들이 바이블이라고 쓰는 DSM 지금 5라고 하죠. DSM-5 같은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미국만 쓰는 거지만 미국이 제일 세니까 그 기준으로는 흔히 말하는 거기서 쓰는 것이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 정신질환 편람은 또 유럽 주도가 따릅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DSM을 따르니까 이쪽을 따르다가 했는데 UN 기준은 또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헷갈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 학자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엄격하게 시험 보는 때 이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당히 틀려서 상관없습니다. 다만 원칙은 사이코패스는 무감한 것. 소시오패스는 감정을 이용하는 것. 감정을 알고도 하는 게 소시오패스. 그리고 이것은 범죄의 잔혹성이나 범죄가 어떻다는 것과 무관합니다. 말하자면 되게 잔혹한 범죄자니까 사이코패스 아닙니다. 이거 이 정도로 했으면 무조건 사이코패스일 거야. 이건 아니다. 그리고 아주 잔혹했다고 해서 소시오패스 이것도 아닙니다. 이건 독립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이용한다, 무감하다의 기준인 거지 범죄의 잔혹성과는 다른 겁니다. 다만 소시오패스는 그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사기꾼들이나
아니면 사기를 통해서 뭔가 이 우리 영화에 나오는 막 그 아주 교활하게 웃으면서 뭐라는 예. 그런 범죄자가 주로 소시오패스에 가까울 수 있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주요한 기업의 사장님들이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웃으면서 자르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알면서 상대 감정 다 알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야. 너는 나가야 돼. 그런데 아니 그건 네가 먼저 나가면 되지. 사장이 나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과감하게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을 그런 정도. 그래서 회사의 어떤 경영자 아니면 장군들 뭐 이런 게 좀 냉철하게 이런 소시오패스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좀 끊는 자리, 뭔가 그쵸. 끊어야 하는 자리. 그렇죠. 예. 근데 사이코패스는 무감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는지 모르는 겁니다. 다만 후천적으로 이 반복적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터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이코패스도 이게 성격이 다른 거지 고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서 보면 뭐 약물 치료, 상담 치료 이런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을 훈련을 받아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본질적으로 마음속으로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지 모르면서도 훈련을 받아서 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건 뭐냐면은 사이코패스가 그래서 뭐 치료 이런 건 본질적으로 치료는 아닙니다. 그냥 행동 수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행동 수정, 교정, 교정이라고 보는 게 맞죠. 예. 그것도 치료라고 하면 치료죠. 넓은 범위에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치료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는 자기가 알고 하는 거죠. 자기가 악질적인 마음으로 한 거니까. 그거는 처벌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구나. 이거 잘못된 거야? 잘못을 알고도 하면은 그거는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사이코패스가 예를 들어 같은 소시오패스와 비슷한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이코패스는 더 참작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거는 형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라서 형량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그 결과에 대한 왜냐하면 전 세계의 많은 그 사법 체계는 결과범위입니다. 근데 그것을 왜라는 걸 따지는 동기를 따지는 거는 형량을 정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형량 이후의 교정을 위해서 동기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하면은 그래서 같이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종신형 아니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도 얘는 조금 좀 개전의 가능성이 있어라고 하니까 뭐가 되는 거고. 이거는 그 이 범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차후에 뭘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코너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무 말이 많나요? 뭐 저희야 좋습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이랄 게 뭐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한데 일단 굉장히 이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 사람들은. 왜냐면 무감하니까. 사이코패스는 무감하니까. 그러네. 무감하니까 다른 사람이 아프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에고센트릭하죠. 자기 애도 좀 강하고. 근데 소시오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이 아픈 거는 알아도 모른 척하니까. 아까 그 사장님처럼. 그렇죠. 아니 그러면 사정 다 봐주면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소시오패스죠. 그러네요. 그죠? 사이코패스는 아픈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 손가락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다음에 칼을 찌른 다음에 여기에 뱄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파서 고통받는 이거 필요 없고 아파 막 이러는 게 사이코패스입니다. 말하자면. 느낌 왔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익숙해진 것도 따지고 보면 한 30년도 안 됐던 것 같고 실제로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1980년 무렵부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전에 없던 범죄 유형이 새로 생겨난다는 거를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의미가 없었던 거겠죠. 범죄란 건 사회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예전에도
토막살인 사건이 있었을 것이고 예. 아니면 잔혹한 방어살인이 있었을 것이고 네. 연쇄강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숫자가 작았거나 아니면은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그걸 대상으로 하는 하층 계급에만 공격을 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잭 더 리퍼라고 하는 네네. 영국의 그 유명한 연쇄살인범인데 예. 그가 공격한 것은 아주 하층 계급입니다. 그렇죠. 예. 예전에는 그런 하층 계급은 사회라고는 구성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나 근대화 뭐가 되든 뭐라고 표현하든 네. 이제 시민으로 같이 합쳐지는 거예요. 네. 그럼 시민의 죽음이 중요해졌죠.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피해자들이 더 중요해져. 그렇죠.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도 60년대 분명히 70년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신문 같은 거 보면. 예. 근데 굳이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60년, 70년 넘어서부터 한국 사회라고 하는 어떤 이른바 뭐 중산층이라 표현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네. 이제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있었는데 설명할 필요 없었는데 이제 이건 설명하니까 개념이 생기게 네,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나타나. 우리가 좀 규정할 필요가 생겼다. 그렇죠.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말투나 표정에서 드러나는 특징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맥락은 그렇죠. 네. 사이코패스를 현실에서 찾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사이코패스는 예. 그러니까 말수가 모르죠. 적군요. 예. 예. 말수가 적은 게 아니라 네. 이런 대화나 이런 걸 회피하고 도망 다니니까 도망 다니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소시오패스는 네. 이용하니까 상황을 이용하니까 잘 이용하니까 얘기해도 회피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두 존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네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행동과 측면에서 이런 거죠. 이 상황이 웃기지도 않는데 웃거나 아니면 울어야 될 때 안 웃거나 안 울거나 감정의 표현 자체가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표정 자체가 실제로 이 사람은 감정에서 나오는 표정이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훈련된 표정이구나. 이런 것들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프로파일러는 그걸 훈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데서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웃긴 웃는데 저건 가짜 웃음이네. 그렇죠. 얘는 사이코패스에 가까울 수도 있고 소시오패스도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인 어떤 반응을 떠보면 이건 사이코패스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냥 막 개선 찾는 거지.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직접 좀 면담을 하신 범죄자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이코패스가 있다면? 글쎄요, 뭐 아무래도 그 살인범들이 잔혹 살인범들이겠죠. 잔혹 살인범 중에서 그냥 뭐 완전히 뭐 시신을 해체한 수준까지 했는데도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여러 봤죠. 근데 하도 그런 짓을 많이 해서 새로운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렇죠.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히 시신을 완전히 해체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걸 묻고 싶은 거예요. 네. 굉장히 호기심도 강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얘는 확실히 사이코패스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소시오패스는 이 영악한 사기꾼들은 많습니다. 특히 다단계 사기꾼들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경제사범 중에 특히 그러니까 사기꾼 오랫동안 사기꾼 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체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만나면 말부터 나갑니다. 타고난 사기꾼이. 타고난 사기꾼들입니다. 타고난 사기꾼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용병이 될 수 있습니다. 용병이요? 용병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기 조직에서 스카웃을 해요. 고용이 돼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이제 치워버리죠. 그런 소시오패스들은 여러 봤는데, 그러니까 현실의 소시오패스는 많습니다. 근데 사이코패스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것도 발현되는 사이코패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져도 발현이 돼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100만 명 중에 뭐 3명이란 것도 있지만 그건 발현되는 사이코패스.
한 3% 정도라고 하고 그 중에 또 범죄성 사이코패스는 그 중에 또 그만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이 적은 이유가 그겁니다. 네. 왜냐하면 훈련돼서 숨거나 아니면 아예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더 흔한 건 소시오패스다. 소시오패스는 이제 감옥에 많습니다. 감옥에 다 잡아주셔서 사기꾼. 아니 감옥에 잡은 게 아니라 사기꾼들이 일부러 감옥에 갑니다. 일부러 간다고요? 왜냐하면 거기 학교잖아요. 거기서 사기 수법을 배우기 위해서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열심히 사네. 그래서 사기꾼들이 왜 20범, 30범이냐면은 이상하죠. 아니 그렇게 사기를 치는데 재능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그 일당이 돼서 자기 개발이라고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아니 진짜요? 네. 야. 그 사람한테 정가가 의미가 없습니다. 야. 내가 중심이 돼 갖고 이 사기를 얼마나 제대로 칠 수 있는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정가가 30분인데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가면 훌륭한 교수님이 계신 건가요? 숭배하시는. 야, 그렇구나. 그래서 20, 30범이 나오는구나. 어떤 게 50범도 나옵니다. 야. 그럼 사건 중에 사이코패스가 저지른 강력범죄 사건 중에 조금 소개해 주시거나 좀 뇌리에 남은 사건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은 사건들도 있는 건데 그 여성이 범죄자인 사건, 뭐 요즘 그녀가 죽였다 이런 것들 있는 것처럼 다큐멘터리 그런 경우는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이렇게 발현돼 갖고 공격성을 가지는 경우는 남성에 비해서는 아주 적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사회적 활동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선천적인 건지를 모르는 거죠. 참고로 사페는 선천적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60% 정도. 선천. 후천적인 것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페가 그러니까 선천적인 건 사페, 후천적인 건 소페 이렇게 했는데 요새 연구 결과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천적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수설은 사페는 선천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천적이라도 발현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발현이 가능한 건 사회성이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부딪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성은 우리나라 여성 특히 가정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어민숙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이은혜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사페라고 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현되는 경우가 특까지 적기 때문에 이게 발현된 결과를 봤을 때 이건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여성이 그랬다면 더더욱 그런 거죠. 특히 여성은 범죄 수단이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뭐 칼을 쓰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독약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렇군요. 독약을 쓰고 독약을 해서 앞에서 고통을 받는데도 무감하게 느끼는, 그래서 이제 사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민숙 같은 경우 딱 그 얘기고 이은혜 같은 경우도 딱 그 경우고 뭐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뭐 사이코패스 성향 뭐 지수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점수로 성향이 어느 정도인지 뭐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사이코패스트인지 진단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PCLR 테스트라고 보통 로버트 헤어 박사가 하는 PCLR 테스트.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R은 이제 그것에 대한 버전을 얘기를 합니다. 버전이 이제 백인 남자, 백인 여자, 그리고 뭐 저 흔히 말하는 황인종 뭐 남자 이렇게 뭐 그게 각각이 다 또 다른 버전이 여러 개군요. 여러 개입니다. 진짜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통합돼 갖고 여러 개 이제 사와 갖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우리가 보통 SRS 자기 반응 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앙케이트 조사 같은 겁니다. 본인이 심리 검사 같은 거 본인이 체크하는 겁니다. 뭐 1점에서 5점 뭐 이렇게 체크하고 척도를 가지고 보통 본인이 뭐 체크하는 겁니다. 지금 감정이 어떻습니까? 뭐 쏘쏘 중간.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체크하는 겁니다. SRS. 근데 이 PCLR 테스트는 SRS 겁니다. 뭐냐면 투사 검사입니다. 투사 검사라는 건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문항이 20문항이 있습니다. 문항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걸 위에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걸 전검사라고 하는데 쭉 얘기를 쭉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냥 들으면서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정도 수준의 얘기하면 진실된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포인트 느낌이 왔어. 그때 이제 묻는 것도 이렇게 퀘스천 마크로 묻는 게 아니라 얘기하면서 묻습니다. 그래서 20문항을 그 스토리텔링하면서
하면서 반응을 보면 점수를 제가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술술 편안한 분위기에서 답이 나오게 그런 겁니다. 근데 저 바깥에서 부검사관과 그 슈퍼바이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보통은 우리가 120도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편안하다고 합니다. 120도가. 지금 저희 2명 정도의 각도가. 왜냐하면 인간은 정면으로 보고 있는 거는 그 공격 포인트라고 해서 서로 이제 잡아먹자는 거죠. 근데 가장 편한 건 약간 트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120도 쪽에 부검사관을 두고 이렇게 해서 3명이 하거나 아니면 그걸 부담스럽게 여기면 이런 방식으로 하고 유리창 바깥에 2분을 더 두거나 1분 하거나. 그래서 제가 체크한 마음속으로 체크한 것이 있죠. 바깥에 분이 체크한 것이 있죠. 일치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일치하지 않으면 토론을 또 합니다. 그 녹화본을 보고. 그래서 20문항을 쭉 합니다. 척도는 012. 012. 0, 1, 2. 우리가 이제 척도라는 것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그럼 다 더하면 40점이죠. 20문항이니까. 그래서 0점에서 40점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수가 이제 말하자면 예를 들면 25점이 넘으면 사이코패스. 25점이 넘으면 그게 보통의 그런데 조금의 편차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전검사, 본검사, 후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이 범사관들끼리 같이 토론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뭘 하냐면 그 사람의 생활기록부라든가 아니면 기초 자료를 충실하게 검토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 깔고 분석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PCR 테스트를 사이코 테스트를 인터넷에서 내가 그 문항을 20문항을 본인이 체크해 갖고 나 40점이야. 나 사이코패스야. 이건 이제 구라죠, 구라.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거 종종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는 SRR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검사관도 자격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자격을 제한을 합니다. 전문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0점에서 40점 척도라고 하셨는데 참고로 이제 그 테스트에서 희대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38점, 이은혜 31점, 조두순 29점, 강호순이 27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민숙, 엄유인 어민숙은 테스트를 실제로 하진 않았는데 아마도 이 정도면 40점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40점이라고 되게 잔인할 것 같죠? 아닙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20점 언저리에 있는 20대 초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4가지 영역을 5문항으로 4가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4가지 우리가 지능 검사도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 지능이 있고 행동 지능이 있고 해결력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큐라는 것도 그렇죠. 몇 가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5문항씩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영역에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법을 어기는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어떤 뭐 이제 이 통제가는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툭 튀어 올라오면 그건 그 위험한 아주 잔인한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점수가 같은 25점이라고 해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 높으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민숙이 40점이라고 하는 건 이걸 말씀하시는 분은 그런 의미로 은유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강호순이 27점이 나올까? 왜냐하면 그렇게 잔인한 인간이. 왜냐하면 그걸 뜯어보면은 고영역에서 튀는 겁니다. 그런 거고 실제로는 유영철은 그때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PCR 테스트가. 강호순 시점에서 도입됐습니다. 2008년고요. 그러니까 강호순은 해봤고 유영철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영철을 강호순에 빗대 보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냥 간접 추정 비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R 테스트에 그럼 어떤 문항이 나오냐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제 묻는 방식은 실제로 하시는 분들과는 다르겠지만 좀 문항을 몇 개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한번 몰입해 보시죠, 여러분도. 잠이 안 와 아파트 베란다로 나간 당신. 창밖을 바라보니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칼로 찔러 죽였다. 그 모습을 본 당신이 신고를 위해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대는데 마침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남자는 당신이 사는 아파트를 향해 일정하게 손을 움직이며 가리킨다.
그렇다면 남자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식의 문항. 저는 사실 답이 지금 원고에 있는데 네. 답을 안 보고 제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봤을 때 네. 여기 지금 사이코패스 유형으로 나와가지고 당황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 하다는 게 예.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이게 선악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네. 오해하시는 겁니다. 일단 이 문항의 답부터 한번 어떤 답을 나면 뭐가 좋은 거고. 예를 들면 예, 이제 예. 이게 자기중심적이냐, 자기중심이냐. 이제 시점이 누구냐에 따라.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내린 답은 그거였거든요. 저 남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베란다에서 층수를 셌다. 그거였거든요. 예. 그죠. 층수를 왜 셌습니까? 올라가서 보복하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남한테 보이는 내 모습이 중요한 거죠. 그게 기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신고하려고 예. 뭐 이렇게 그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답의 시점을 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시점. 이 사람이 이 답을 하는 게 네. 자기 중심성이 외점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셨으면 이분은 2점이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2점이군요. 되는 거죠. 예. 근데 네. 아니 자기 중심성이 나쁩니까? 평소에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은 그렇죠. 아니죠. 이거는 그 선악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이기적인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이기적인 게. 그래서 이제 그걸 또 하기 위해 다른 질문이 또 있죠. 연결 질문이 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연결해서 또 다음 해면은 이런 방식인 거지 단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데 그 연결 질문을 써도 저도 모르게 계속 2점을 맞고 있으면 그렇죠. 조금 그러면- 약간 느낌 이상해지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저랑 이제 안 보시는 거죠. 멀리 가시는 거죠.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은 너의 차례다. 신고하지 마라 이런 식의 답변을 했다면 2점을 맞기는 어려운 답변이라고 하고요. 예, 그렇죠. 네. 이게 시점. 누구의 시각인가? 네. 밖에서 제 점수를 지금 더하고 있다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문항. 당신은 연쇄살인범이다. 당신은 창문이 있는 엘리베이터에서만 사람을 칼로 찌르고 도망간다. 왜 그럴까? 저는 여기서 예. 혹시라도 잘못되면 창문으로 도망가려고 이런 답을 생각했거든요. 이게 되게 창의적이다. 그래요? 여기서 2점 답변은 뭡니까? 말하자면은 예. 자기 모습을 보이는 창을 통해서 보이는 나. 예.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표현형의 범죄인 거죠. 표현의 범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전시하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그렇죠. 만족감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이제 이런 거울 살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화에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영화에 이런 영화적 장치로서 이런 장치들이 있죠. 그래서 답을 하실 때, 그러니까 답이 사실은 하나가 아닌 겁니다. 네. 그죠? 네. 이제 답을 이렇게 서술형으로 하셨으면은 네. 요 서술형이 요 기준에서는 몇 점 이렇게 판단하는 그래, 종합적으로. 안에도 한 분 계시고 밖에도 여러분 계시고 이렇게 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상의하면 또 토론을 하죠. 네. 내가 봤을 때 이런 거다. 그러면 토론이 0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어도 난 2점이라고 생각하고 저 1점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사이코패스 점수가 26에서 28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게 범위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 절충이 안 됐구나 의견이. 예. 그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보여주는 형태의 특성이 굉장히 복합적인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연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그건 겁니다.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그 범주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세 번째. 당신 앞에 자판기가 있다. 목이 말라 음료를 뽑아 마시려는데 이상하게도 자판기에 음료수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그래서 당신은 손이 가는 대로 아무 음료나 뽑아 마셨다. 당신이 마신 음료의 색은 무엇일까?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라색이 먼저 떠오르는데 보라색 몇 점입니까, 선생님? 보라색. 이제 그 색깔이 있는 것과 이제 색깔을 얘기하지 않는 무형 그리고 형태를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점수가 올라가는 거고 특정한 색깔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점수가 낮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사페가 아니신 거예요, 선생님은. 감사합니다. 불안했는데 저는 사페 아니랍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상에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를 만나게 된다면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만나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페는 만날 일이 없습니다. 알아서 피한다 그랬잖아요. 사페를 만나신 일은 없고
확률적으로도 없습니다. 다만 소패들은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하나씩 꼭 있다고 하죠.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중요합니다. 끝줄 꿰뚫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예. 그런 사람들이 꼭 있죠. 왜냐하면 그 굉장히 성취욕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꼭 올라가야 되는 특징을 가지는 사람들이 꼭 그 어떤 조직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은 소패입니다. 그리고 사패는 실질적으로 만날 아주 천재거나 아예 그 반응성이 없거나 이렇거나 그러니까 사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소패 걱정은 해야 되나요? 소패 걱정은 하셔야죠. 소패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상책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척하지 마시고. 피해라. 네, 피하는 게 좋지만 너무 피한다는 느낌을 주면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특히 약자를 공격하죠. 소패들이. 그래서 슬금슬금 거리를 점점 멀되 노출시키지 않는 방식의 소패 회피법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그렇죠. 조금씩 멀어지는. 나한테 도망가는 것을 못 느낄 정도로 도망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공간을 분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패라고 해서 법을 어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회피할 수는 있죠. 그렇군요. 뭐 예시를 들어달라고? 소패 회피법 예시를 들어달라. 좀 누구 피하고 싶은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이제 그 계속 말을 걸고 이제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떠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죠. 내 먹잇감인가 아닌가. 내 먹잇감은 지금 먹어야 되나 아니면 나중에 살찌워서 먹어야 되나. 내 먹으면 내가 다치냐 뭐 이런 것들 판단하죠. 그럴 때 이제 쉽게 응답을 해서도 아니고 약간 뭐 여유를 두는 거죠. 답도 제가 답을 찾아서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여유를 두는 공간적, 시간적 여유를. 다음 날 또 똑같이 오늘 뭐 답을 준다고 하지 않았나? 배주임? 그럴 것 같죠. 한 두 번 그러면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야 되니까. 더 만만한 먹잇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만 집중할 것 같은데 그거는 본인 시각입니다. 그 소패는 바쁜 사람입니다. 다른 먹잇감을 찾아야지. 이게 시시한 식상한 먹잇감, 이게 잘 판단이 안 되는 먹잇감을 가지고 오래 있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걸로 바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도 짜증나긴 하지만 일단 주변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소패들은 자기 실력보다는 남을 밟아서 올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회피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직관적이네요. 나를 밟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피해라. 최대한 티나지 않게.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잡지사 첫 토요 코너 토요 미스터리 극장.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 대표적인 악인 유형이죠.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